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케플러 발표를 맡은 발표자 조빈나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누구인가?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12월 27일 독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비르텐베르크 공작의 계몽 정책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1587년 티벤겐 대학에 입학하여 당시 유일하게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중심설을 옹호했던 교수 미하엘 메스트린 밑에서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16세기 전반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고정되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 태양 등이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습니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따르는 다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행성에 사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후반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지구는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행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이고 티코 브라헤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하여 행성들의 운동 궤도의 특성과 공전 속도, 공전 주기 등의 상관관계를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법칙은 케플러 법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의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입니다. 먼저 제1법칙인 타원 궤도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성의 궤도가 원이라고 가정했지만 케플러는 행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 모양이고 태양은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에 위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행성과 행성을 연결하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일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3법칙인 조화의 법칙은 공전 주기의 제곱과 타원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케플러가 끼친 역사적, 문화적 영향입니다. 케플러는 자연철학,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케플러 이후의 자연철학자들은 케플러를 높게 칭송했습니다. 그중 윌리엄 휴얼은 자신의 책 귀납적 과학의 역사에서 케플러를 과학 천재라고 평가하였고 그 후 또 다른 책인 귀납적 과학의 철학에서 가장 진보적인 과학적 방법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아펠트는 케플러의 원고들을 분석하고 케플러의 신학과 물리학적 아이디어를 보고 그의 일생과 연구를 확장하여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책은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 휴얼의
기납적 과학의 역사와 기납적 과학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또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케플러는 가장 유명한 은재 기념주화 중 하나인 10유로 요하네스 케플러 은하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또 접안 렌즈가 오목 렌즈인 갈릴레이식과는 달리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인 케플러식 망원경을 발명하였고 오늘날 천체 망원경 중 굴절 망원경은 대부분 갈릴레이식보다는 훨씬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케플러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09년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케플러의 천문학에 대한 기여를 기리기 위해 우주망원경에 케플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항공 우편에는 요하네스 케플러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동독의 우표에도 요하네스 케플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퓨어르랜드 국립공원에는 한 산맥의 이름을 케플러 산맥이라고 지었고 또 국립공원 안에 트랙에 케플러의 이름을 붙인 케플러 케플러는 트랙이 독일의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입니다. 네. 굴절 광학을 저술했고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저희가 마치면서 아까 분해봤던 아까 케플러식 설명해드렸던 망원경의 케플러의 원리를 법칙에 만드신 분이 쉽게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케플러가 영상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표를 행성의 끝마치도록 운동 하겠습니다. 법칙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케플러 법칙.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만들었던 것을 예.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행성의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움직일 때 운동 궤도의 특성과 공전 속도 그리고 공전 주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타원 궤도.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예. 많은 자료에서 보듯이 볼 경우에 마치 지구나 화성 이런 것들이 원으로 그리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예. 거의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오. 아, 요렇게. 네, 그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타원 궤도 같은 경우에는 원과 다르게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지코인가요? 사람 얼굴 같은데요? 아령 아니에요? 아령? 방금 아령 성운? 예. 어쨌든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긴 이 타원 궤도를 네. 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여기 있고 중심으로 돈다고 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면적이라고 하면 멀 경우에는 동일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성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멀리에서는 행성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돌고 지나갈 때 그들이 만드는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도 네. 어쩔 때는 빨리 돌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천천히 돌 때가 있고 네. 그렇다는 건가요? 지구의 공전 속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 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에 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행성의 공전 공전 주기. 주기. 이 법칙을 알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공전 궤도 한번 돌 때의 시간을 전부 다 측정하지 않아도 거리만 알 경우에 이 행성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도는지를 예측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법칙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이 어느 행성, 어느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존에는 말 그대로 관측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네. 이제 우리가 이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아, 그래서 화성 탐사대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지구와 화성까지 거리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항상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화성에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야 된다고 했을 네. 때는 궤도를 예측을 해서 몇 년 후에 궤도를 예측을 해서 그때를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케플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드는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행성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네. 타원 궤도라는 게 관측이 됐지만 실제로 왜 타원 궤도가 되는지 어떤 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뉴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만류인력 법칙을 가지고 다시 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표하며 천체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주의 신들을 탐구했던 케플러의 도전 정신, 태양계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구 닮은 별을 찾자는 목표로 쏘아 올려졌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9년 만에 임무를 마치고 은퇴합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은 연료가 떨어진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모든 장치를 끄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마일, 즉 160km 밖에 있는 자동차 전조등 앞을 기어가는 벼룩 찾아내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행성을 찾는 작업을 나사는 그만큼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별빛 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분석해 그 앞을 지나가는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행성이 무려 2,681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70% 정도를 혼자 찾아내면서 행성 사냥꾼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그중엔 케플러 452b, 케플러 438b 등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10개 넘게 있습니다. The Kepler mission has been a huge success in finding there are more planets than stars in our galaxy. Many of these planets are near in size to the Earth, and they're about the right distance from their star, so they could have liquid water on their surface. 애초 6년치 연료만을 싣고 떠난 케플러는 3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며 처음으로 초신성이 폭발하는 섬광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몇 차례 크고 작은 고장도 있었지만 꾸준히 우주 데이터를 보내오던 케플러 망원경은 이제 연료가 진짜 바닥나 작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조만간 모든 장비를 끄라는 마지막 명령이 내려지면 케플러는 지난 4월 발사된 테스 위성에 임무를 넘겨주고 우주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New NASA missions will build on Kepler's discoveries, including the 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 TESS, and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both of which will take our search for life in the universe to new levels. 나사는 케플러가 별들로 채워진 성화를 후임자 테스에게 넘겨주는 성화 봉송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케플러의 은퇴를 기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